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20대 남성이 이별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13살 난 아이가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학교는 물론 병원도 가지 못하고 살아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엄마는 지난해 10월 아이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갔습니다. 10대 청소년이 지적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가해 청소년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재판으로 보냈습니다. 10대 의붓딸을 2시간 동안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정인이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판결입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말이 돌아왔습니다. 진짜 주중에 이틀을 쉬었더니 말이죠. 진짜 한 주가 확 지나갑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3주 동안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롭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식당, 카페 등의 영업 시간은 오후 9시로 동전과 동일한데요. 오미크론 파고를 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방역 당국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설 역시도 고향 방문 자제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말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겠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자, 사회부 백민경 기자,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리하면서 청소하면서 누워서 보는 사건 반장 짱 하신 K스타스타님, 다시 보기 좀 빨리 올려 나 야근하면서 봐야 한단 말이 하신 김뽀링님, 토론토의 김미영님, 뉴욕 브루클린의 말도 안 나오네요. 다나님, 꽃누님, 최혜정님, 딥스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정리해드리는 반장픽입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아찔한 붕괴 순간입니다. 차량 영상부터 함께 하시죠. 자, 차량이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흰색 승합차 보이시죠? 들어오는 순간 저렇게 하늘에서 콘크리트 더미들이 쏟아지고 전선을 건드려서 불꽃까지 터집니다. 잔해와 먼지로 주변 상가, 차량 그야말로 엉망이 됐습니다. 자, 정말 참혹한 현장 모습인데요. 현장에 있었던 운전자와의 인터뷰 잠깐 듣고 가시죠. 우르릉 쾅쾅 하길래 크레인이 넘어지나 싶어갖고 저는 그 상황에서 그 자리를 빨리 빠져나갈 생각만 했거든요.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자, 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순간 그 현장을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 그 영상을 지금 보셨는데 이게 참 정말 너무너무 참혹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급한 거 실종자 빨리 찾는 거잖아요. 네, 실종자 수색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6명이 실종됐고 그중에 1명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시경을 통해서 발견이 됐었죠. 지하 1층 계단 난간 쪽인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생사 여부도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타워 크레인 상층부를 해체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고 또 해체용 크레인을 세워서 실종자 구조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아무튼 빨리 좋은 소식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 붕괴 직전 그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요. 함께 보고 가시죠. 10분 전에 이 39층 옥상인데 자, 보시면 콘크리트 바닥에 물이 흥건합니다. 자, 바닥 중간도 저렇게 움푹 패인 모습 보이시죠? 거푸집도 약간 기울어져 있는 가운데 뚜둑하는 소리까지 지금 들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의 대화 잠깐 들어보시죠. 이발 다.
자, 작업자는 이 중국 국적의 남성이었는데 삼풍 백화점 붕괴 참사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 실내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전조가 있었거든요. 보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갑자기 저도 트라우마가 생긴데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날 사실 저 삼풍백화점에 있었었거든요. 예. 오전에 사실 그날 오전에 삼풍백화점에서 이제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됐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모든 사건의 전조가 분명히 존재를 했고 지금 나와 있는 모습도 저렇게 타설 작업을 할 때 위험한 점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 점을 좀 잘 살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살피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이게 혹시 살펴봐야 되겠지만 거의 99% 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현대산업개발 우리에게 아직 사과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족 측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신경 쓰지 마라. 우리를 상대하느라고 다른 구조를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해자가 또 발생해서는 안 되니 가장 안전하게 구조 작업을 하라라고 유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 조금 더 적극적이고 안전하게 그 유족들에게 사과하시고 그다음에 실종자 여러분들 꼭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바로 이어가죠. 할머니 폭행 CCTV 공개입니다. 자, 이 역시도 영상 함께 하시죠. 자, 2명의 직원이 노인의 머리채를 잡고 저희가 차마 이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닥으로 저렇게 밀어냅니다. 저항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손으로 머리와 몸을 때리는 그야말로 학대가 이어집니다. 자, 이 폭행 가해자 다름 아닌 김천 노인보호센터 직원들이었습니다. 자, 백 기자, 저희가 지난 월요일 이 소식 전해드렸을 때 영상이 없었습니다. 저 CCTV 영상이. 자, 그때 경찰들이 저걸 이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가급적이면 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왜 경찰이 그때 그 얘기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여러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 주먹과 발길질 가리지 않았고 또 머리채 손으로 잡고 끈으로 묶고 깔아 뭉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더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80대 할머니 지금 갈비뼈 3대가 골절되고 온몸에 멍이 드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도 처음엔 센터에서 오히려 할머니가 난동을 부리다가 직원의 뺨을 때렸다 이렇게 말을 해서 가족한테 사과까지 받아갔었습니다. 경찰은 보호센터 원장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나머지 직원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처음에 월요일에 저 이 할머니 다친 사진만 봤음에도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저는 지금 뭐 말이 안 나오네요, 지금. 저거는 뭐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그냥 보여주면요. 무슨 뭐 그 감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감옥도 뭐 영화 속에 생각하는 예전에 무슨 학대가 수시로 벌어지던 그런 것들에서나 벌어지는 정도의 영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더 충격적인 건 어쩌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 할머니만 저랬겠어요? 경찰이 이 수사를 해보니까 피해자가 CCTV에 남아있는 것만 3명이 더 있었다라고 진짜요? 하고 저 직원들이 5명이 번갈아 가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CCTV 찍힌 게 저 정도면요. 내부에서 일을 하면서라고 또 안 그랬을까요? 저기 들어가 계셨던 어르신들 전체가 좀 피해를 어느 정도 입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저 앞서 잠깐 지나갔던 장면 보시면 할머니 위에 어떤 사람이 저렇게 올라타가지고 말이죠. 참 이거. 극히 일부 노인 보호센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뉴스 바로 이어가죠. 쇠상자에 갇힌 백구입니다. 영상으로 또 함께 하셔야 되겠네요. 자, 지금 좁은 틈 사이로 말이죠. 하얀 진돗개가 이렇게 눈 나왔죠. 예, 사람이 이렇게 간식을 건네는데 잘 받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구가 있는 이곳 트럭 밑에 딸린 작은 이 쇠상자였습니다. 한 동물권 단체가 이 몸집보다 작은 이 쇠상자 여기 안에 세상에 갇혀 있는 이 백구 이 영상을 촬영하고 세상에 이게 뭐냐 하면서 제보를 받은 거죠. 자, 양 변호사님. 아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또 이거는 또.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견주가 자신의 소유 트럭이겠죠. 트럭 밑에 저렇게 쇠상자를 달아서 가두는 건데요.
40cm, 60cm 이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백구가 다리를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갇혀서 1년을 살았다라고 하네요. 아, 1년이요? 예. 아니, 적어도 아무리 좁아도 일어나서 머리를 들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할 텐데 저 상황에서 1년을 유지를 했다라는 건 몸이 다치지 않았는지 정말 심각하게 걱정이 됩니다. 아, 소장님 진짜 인간이란 게 말이죠. 도대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백구를 보면 이제 백순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백순이를 보면 너무 속상한데 좀 또 더 속상한 건 뭐냐면요. 이 백순이를 이렇게 만든 할아버지가 악의가 조금도 없이 본인이 이렇게 동물 학대인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순이가 태어나서 손수 우유도 주고 그랬는데 이제 짖으니까 본인의 집에서 기를 수가 없어서 내가 안전한 곳에서 이 아이를 길러야지, 그리고 오래오래 같이 다녀야지, 이래서 저기다 가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순이를 동물 단체에서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우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또 이 백순이도 할아버지랑 떨어지는 게 힘든지 할아버지를 계속 향해서 이렇게 뭔가 너무 그 좋아하는 사인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렇게 키우는 건 안 됐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을 찾아줘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지금은 이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 뭐 할아버지의 본심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잘 키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바로 이어가죠. 뒤차 받고 줄행랑,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자, 차들이 신호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차 보세요. 자, 슬금슬금 뒤로 오더니 안 돼, 쾅 합니다, 지금 쾅. 그리고 또 한 번 찍었어요. 자, 그런데 사과는커녕 앞으로 앞으로 쭉쭉 갑니다, 지금. 신호도 자, 왠지 좀 불안합니다. 이거 뭐 깜빡이도 안 켜고 차선 바꾸고 자, 가다가 아이고, 이럴 줄 알았어요. 예? 이거 뭐, 진짜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예? 아니, 승 의원님. 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제가 저 상황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R자로 놓고 아무 생각 없이 딴짓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이렇게 P로 파킹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중간에 후진으로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딴 걸 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차가 퉁퉁퉁 뒤로 오는데 지금도 R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두 번 맞췄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아차, 이 큰일 났다. 이제 가야지. 난 도망가야 돼. 이러고 황 달리다가 앞에 버스야. 쿵. 이렇게 하셨는 것 같은데 혹시 본인 아니세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혹시? 느낌상 그런 것 같은데 절대로 운전할 때 딴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 저렇게 이해할 잘못했으면 수가 내려셔가지고 없어, 아니 보험 있잖아요. 보험으로 딱 처리하시면 되지. 왜 저렇게 줄행랑을 치셔서 더 큰 2차 피해를 받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검은색 차량 운전자분은 이거 급발진이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뭐 솔직히 급발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아닌 경우가 더 많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치킨 밀당한 배달원입니다. 이거 저는 한번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세요. 자, 일단 맛있어는 보이는데 그런데 별점이 하나. 배달원, 이유가 있습니다. 배달원이 내려오세요 해서 내려갔더니 치킨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줘 하면서 줄랑말랑 뭐 밀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얘 뭐야 하면서 별점 하나 저렇게 후기를 남긴 건데, 아니 왜 안 줘? 아니 치킨 시키면 내려갔는데 받으러 보통 집 무슨 앞까지 상황이에요? 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내려오라고 한 거예요. 도착도 안 했는데 내려오세요 해서 내려갔더니 기다렸대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서서 주세요 이랬더니 안 줘 이러면서 장난을 친 거죠. 네, 이렇게 치킨 밀당을 했다고 이게 합니다.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저 네티즌들은 저 배달원의 황당한 밀당을 터키식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왜요? 네, 손님에게 아이스크림을 줄 듯 말 듯 장난을 치는 그 터키 아이스크림 얘기하는 건데 혹시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예, 저는. 이게 터키 아이스크림이 좀 쫀득쫀득해서 그거를 산 사람한테 줄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면서 장난을 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손님 배달원에게 받은 치킨 사진 올리고 별점은 1점을 줬다고 합니다. 소장님, 이건 도대체 무슨 심리일까요? 제가 이 기사를 한 10번은 넘게 읽어봤는데 네.
치킨 받으러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려갔더니 안 줘? 안 줘? 이게 글쎄요, 무슨 심리가 있을까요? 그냥, 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뭘 의도가 없이 그냥 약간 조금 이상한 분 아닌가? 저 영상은 못 봤거든요. 예.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배달을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식당 주인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 이 배달원들 때문에 이 식당 주인들께서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많으시대요. 예. 그러니까 뭐 하루 나왔다 안 나오는 일은 부지기수고 그냥 하루 정도 그냥 용돈 벌으려고 장난식으로 하시는 분들 이번 분도 그런 건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도 잠깐 들고요. 그냥 도착하면 도착했다고 문자 좀 주세요라는 고객의 요청을 분명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현관 앞에다가 뒀는데 동네 개가 다 먹었다. 아이고. 뭐 이런 일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식당 주인들이 굉장히 좀 요즘 배달을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근데 이 경우에 안 줘 하면은 나도 배달비 안 줘 하면서 이렇게 그냥 맞대응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반장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사건 이어갑니다. (20대) 남성이 이별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첫 번째 사건부터 참 참담합니다. 또 벌어졌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백 기자. 네, 이틀 전 천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대 남성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원룸 문을 열어줬는데 준비했던 흉기로 여자친구를 찔렀습니다. 자,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경찰 관계자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남자는 만남을 지속하려고 했고 여자는 헤어지자고 했고 그래서 대화 도중에 감정이 격해서 그렇게 살해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제한 기간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된대요?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 어머니 말에 의하면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는 식입니다. 그 만나고 한 일주일 뒤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직업이 없어요. 혼자 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툰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도대체 언제까지 저희가 계속 이런 소식 전해드려야 됩니까? 게다가 이 피의자가 하는 말도요, 참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서 당연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흉기를 가지고 가서 위협을 하면 다시 만나줄 거라고 생각해서 흉기를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의 발상부터가 사실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분해졌다, 감정이 격해졌다 하는데 그 감정이 격해진 이유라는 게 이게 경제적으로 일을 왜 안 하고 있냐 그것을 지적하니까 그게 자존심 상했다라는 건데요. 아니 이거 뭐 둘 다 어떻게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거죠. 소장님, 지금 뭐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내가 흉기를 들고 가서 위협을 하면 마음을 바꾸겠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능한 발상입니까? 네, 저는 일단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핑계고 흉기를 가져가서 위협을 했다가 저쪽에서 내 말을 들어서 나한테 굴복하면 그것도 나한테 이득이고 근데 이제 굴복하지 않을 경우에 내가 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흉기를 사가지고 협박을 한다라고 할 때는 상해를 가하겠다라는 마음의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살인을 저지를 만한 장소까지 물색했다는 점에서 이거 다 핑계고 맨 처음부터 고의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엄마 앞에서입니다. 승희 의원님. 네네. 앞서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사건이 정말 저는 어머니가 한달음에 달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이 딸 집으로 어머니가 오시는 걸 보면 아무래도 딸도 자기의 신변이 조금 위험하다라는 걸 이제 느꼈겠죠.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 남성 집에 찾아갑니다. 이제 노크를 하니까 어머니가 딱 나오니까 어머니한테 이런 말합니다. 따님 한 번만 딱 봤으면 좋겠다.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시고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화장실로 바로 가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화장실 문을 딱 걸어 잠겁니다.
잠그고 그 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줘. 이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때 감정이 격해져서 흉기로 찔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그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설득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간 흉기가 왜 그 상황에서 살인의 도구로 사용되는지 저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대목이다. 분명히 이 남성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 이게 정말 워낙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뭐 좀 무뎌지실 수도 있는데 자, 이 사건만 제가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 화장실 안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끌고 들어갔어요. 원룸에서 어머니는 밖에 있고 자, 화장실 문 밖으로 딸의 비명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걸 어머니가 밖에서 듣고 있어요. 그런데 범행을 저지르고 이자는 도망갔습니다. 안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딸의 모습을 본 어머니. 소장님, 이 어머니 말이죠. 앞으로 못 사십니다. 예? 그렇죠. 네, 본인의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뭐 완전 정신이 없으시고 마음이 무너지고 경외한 게 없으셨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더 마음이 아픈 게 딸의 죽음을 목격하셨는데 아마 평생 얘기하신 대로 내가 딸을 못 지켰다. 내가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못 지켰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사실 모든 분들이 어머니가 계시다면 설마 상해를 가하진 않았을 거라고 예상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딸도 그렇고 엄마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열어줘도 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 딸을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오셨대요. 왜냐하면 남자친구하고 크게 싸웠다는 얘기를 이미 듣고 그러니까 그 전에도 협박이나 집착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왔을 때는 그래도 엄마 있으니까 한번 열어줘도 되지? 한번 열어줘라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셨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합리적 의심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머니께서는 뭐 엄청난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사시겠죠. 이 관련 기사에 가장 많이 추천을 받은 댓글이 뭐냐면 그만 좀 죽여라예요. 그만 좀 죽여라. 예? 백 기자, 잡혔습니까? 이 남성 멀리 가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신고를 했겠죠. 경찰이 CCTV를 탐문을 해서 결국에 3시간 40분 만에 잡았습니다. 어디 있었냐면요. 1km 정도 떨어진 자기 원룸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전에 이 남성 폭력이나 스토킹 관련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승현님. 네.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어머니가 뭔가 이 딱 얘기를 듣고 한 걸음에 서울까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달려오신 거 보면 뭔가 낌새가 있었다. 뭔가 조짐이 있었다.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게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그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여성의 입장에서도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상황이고 저는 어머니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상황은 어머니께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박 소장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그 안에서 흉기를 가지고 그렇게 따님을 무참하게 살해한다라는 생각은 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절대로 죄책감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설득시키기 위해서 흉기를 가져갔다는데 그 흉기가 살인의 도구로 쓰이고 살인의 도구로 쓰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미필적 고의를 확인하는가 하면 그 살인의 흉기가 그 사람에게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 공격을 했느냐라는 걸 가지고 따져가야 되는데 지금 경찰에서 살인죄로 갔다는 것은 그 피해자에게 가장 생명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신체의 급소 부위에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진짜 어떤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그 얘기 하세요. 이제는 결별을 통보할 때 우리 그만 만나자고 이렇게 결별을 통보할 때 경찰의 신변 보호부터 요청해야 되겠다. 오죽하면 그런 말씀들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뭐 많은 얘기들을 하죠. 근데 이 상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런 일이 없는 경우에까지도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뭐 비대면 시대이기도 하고 또 이 뭐 피해자 같은 경우도 부모와 떨어져 지내던 상황에서 또 이런 교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면서 뭐 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인 제가 나설 때가 아니라 이거 사회 문제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위협을 해서 이 다시 만남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들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좀 둘러봐야 되지 않을까,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진짜 저희가 분명 또 얼마 있으면 이런 유사한 사건 전해드릴 겁니다. 계속 벌어질 겁니다. 예. 아 진짜 제가 괜히 막 이렇게 뭐 흥분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저도 야 이건 진짜 해 바뀌고 나서 이런 사건 좀 그만 좀 있었으면 안 벌어지나 싶었는데 야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열세 살만 아이가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학교는 물론 병원도 가지 못하고 살아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엄마는 지난해 10월 아이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알아봅니다. 자, 저희도 지난달에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제주에서 20대 그리고 10대 세 자매가 출생신고 없이 진짜 투명 인간으로 살아온 그런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정말 충격적이다 뭐 이랬는데 이게 서울에서도 또 비슷한 일이 이번에는 13살 맞습니다. 아이라면서요? 네, 실제로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금 등록이 안 돼서 주민센터에서 파악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는 상태가 되는데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출생신고 없이 살고 있는 13살짜리 어린이가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는 지난해 10월에 엄마가 두고 나갔습니다. 아이고.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림자 아이입니다. 자,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의 상태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아이가 알고 있는 자신의 생년월일을 대로를 한다라면 13살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상적으로 컸다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 다녀야 되는데 잠깐 얘기가 나온다시피 출생신고를 못했으니까 공적 보호자를 전혀 못 받은 거죠. 학교, 병원, 뭐 예방접종도 하나도 안 받은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또 건강하다고 합니다. 정말 예. 다행이고 그리고 뭐 특별히 학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아이가 이웃하고 교류는 거의 없었는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글도 배우고 말을 하는 데는 지장이 딱히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지금 복지시설로 옮겨서 출생 등록과 진학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현님, 그 이웃들은 알 수 있잖아요. 그 아이가 왜 쟤는 남들 다 학교 가는데 쟤는 왜 계속 집에 있지 뭐 이런 거요. 한 3년 반 정도 동네의 주민들이 아이를 봤대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밖에 보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이 아이가 바깥에 많이 나오면 이 아이가 존재가 있을 건데 한두 번 정도밖에 없었고 또 코로나19잖아요. 지금 전부 다 재택에서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초등학교 안 가고 지금 집에 있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구청에서도 조금 아쉬운 대목인데요. 구청에서도 아이가 2017년부터 아이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이 아이가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그 출생신고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지 혜택을 펼칠 수 있는데 그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존재는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진짜 저는 그 저번에 그 제주 세 자매 건과는 좀 다른 것이 이 건 같은 경우는 이 엄마라는 사람이 그냥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남겨놓고 네. 이건 뭡니까 또? 그러니까 너무 차라리 뭐 본인이 너무너무 뭐 월세를 못 내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3세라고 하지만 전혀 사회화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나아가서 얘기한들 뭐 그야말로 아무런 법적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버리고 나갔다는 게 좀 너무 화가 나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이를 너무 배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기관 같은 데에 뭐 엄마가 맡기는 거 그것도 속상한 일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 아이가 이제 13세이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날 돌볼 수 없어서 잠깐 나를 맡기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나이인데 예. 그걸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가 힘드니까 그냥 두고 나간다? 그럼 이 아이는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며 앞으로도 평생 이 고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분리불안이나 유괴공포 이런 공포증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를 배려하지 않은 엄마에게 묻고 싶네요. 정말 왜 그랬느냐고. 양 변호사님, 이걸 처음 신고한 사람이 60대 남성이고요. 네. 또 말씀드렸다시피 엄마라는 사람은 그냥 아이를 두고 나가버렸다는데 이 두 사람 이거 뭐 어떻게든
뭐 좀 처벌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단 경찰도 좀 고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맞다라면 부모로서 아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학교도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학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걸로도 아동복지법상 유기나 방임을 적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제는 진짜 부모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엄마인지 아니면 이 신고한 60대 남성도 이 아버지인지를 확인을 해서 부모가 맞다라면 친부모가 아이를 사실상 돌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예. 그런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 제주 세 자매 건도 그렇고 그 작년 1월에는요, 인천에서 그 엄마가 출생 신고가 안 된 8살짜리 아이, 자기 아이를 살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그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이거? 네, 나와 있습니다. 어. 인천 무목녀 사건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가 8살 아이가 숨졌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죠.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심지어 담당 검사가 그때 구속된 엄마를 설득을 해서 아이한테 이름을 줬습니다. 그게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만 출생신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망신고를 하는 상태로 해서 아이가 이름을 8년 만에 가질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세상에. 자, 통계를 살펴보면요. 미등록 아동수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란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2년 동안 251개 아동복지시설을 조사합니다. 여기에 이 시설 안에 있는 애들 중에 출생신고가 안 된 애들 숫자를 보니까 2년간 146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 안에만 있는 거니까 전체 수가 아니에요. 전체 수는 아마 시설 밖 가정이나 또 전국 각지에 어딘가 숨어 있을 걸로 보이는데 한 최소 8,000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습니까? 그 방금 백 기자가 소개한 지난해 1월 그 8살짜리 엄마한테 살해당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사망 진단서에 그 이름란에 무명녀라고 적혔대요. 무명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검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인데, 아, 승희 의원님 진짜 생각해, 이 아이는 8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있었지만 없었던 겁니다. 예?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살고 숨쉬고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가정에는 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가정에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한 아이는 전인격적인 인격체로 분명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중에 충분히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호적제도 사실상 없어졌고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어머니 이름으로 등록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국가가 주는 복지 혜택에서 하등에 차등 없이 지원책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빼고 절대로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자란다고 해서 절대로 세상에서 삐뚤어지지 않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요. 분명히 어머니 이름으로 좀 출생신고 하시고 그 이후에 국가가 주는 혜택 충분히 받아서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이게 아이가 일단 발견은 했는데 뭐 학대 흔적도 없고 건강하니까 아, 이거 그래도 괜찮다. 아니요, 저는 이것도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럼요. 저희가 학대 안에 방임도 들어가고 언어폭력도 다 들어가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는 심리 상담을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아까 승희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사회에서 살아야 될 아이인데 사회화될 수 있는 과정을 전혀 못 겪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관계 방법이라든가 정서 발달 이런 거 다 어떤 사회에서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학교에서 또래 관계에서 배워야 하는 거고요. 만일 이런 걸 배우지 않았다가 나중에라도 위험에 노출될 상황이 있다면 얼마나 위험하고 또 만약에 이미 위험에 노출됐다 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과 안녕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저도 이것은 학대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아니 그러면은 출산을 하는 그 산부인과에서 바로 등록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이렇게 이제 미등록하는 아이들 때문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엄마 없이 아빠가 키우는 아이들이 있죠. 예. 그 아이들 출생 등록을 못한 상황에서 아빠 입장에서는
친부라는 걸 입증하기가 어려서 또 출생 등록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해결책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아예 하도록 하자라는 법안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예. 하지만 또 병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국가의 행정 업무를 산부인과에서 한다는 게 안 맞다라고 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계가 반대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 산부인과에서도 가뜩이나 요즘에 잘 모르시겠지만 출산을 안 하는 산부인과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와중에 출산 업무를 하는데 또 국가 행정 업무까지 병원에 맡아라. 이걸 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사건은 정말 저는 이 사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충격적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한 피해 여성의 사연인데 과연 어떤 일 때문인지 김하은 아나운서 설명 좀 들어보시죠. 네, 20대인 피해 여성. 그녀는 연신 제사를 쥐어뜯고 여자로 보이기 싫다며 가위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마구 잘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적도 수차례. 마치 가해자가 눈앞에 있는 것만 같은 환각에 여성이 매일같이 시달리는 건 바로 1년 전 그날의 기억 때문이었는데요. 피해자는 지난해 1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남학생에게 공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범행 직후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게 가해 학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들으러 가야 한다. 피해자가 바라는 건 가해 학생이 죗값을 치르는 것뿐이었는데요. 하지만 가해 학생이 어떻게 됐냐는 물음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가해 학생은 합당한 처벌을 받은 걸까요? 백 기자, 그러니까 결국 시작은 10대 동년배 남학생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한 그 충격 때문이었군요. 동년배는 아닙니다. 지난해 1월에 있었던 일인데 한 10대입니다. SNS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상대 여성이 지적 장애 여성이었는데 20대입니다. 공원에서 화장실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합니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러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와, 소장님,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환각에 시달리고 그 트라우마로 그러니까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으니까 여자처럼 보이면 안 돼 하면서 자기 머리를 막 이렇게 자르고 와우, 이거 정말 후유증이 심각한데요. 네, 되게 속상하죠. 그러니까 이 여성의 지금 증상을 봤을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있고 환각 있고 자기 신체 학대 있고요. 자살 시도까지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을 봤을 때 그날의 공포가 얼마나 심각했고 충격적이었을지 저희는 그 상황은 못 봤잖아요. 근데 본 듯한 예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성폭행을 했어도 얼마나 공격적으로 가학적으로 이렇게 이 여성을 괴롭혔는지 그런 언어라던가 행동이 굉장히 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 지적장애를 있다라는 것을 이 남학생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그런 어떤 지적인 IQ가 70 이하를 지적장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한 50이나 60 정도 됐을 때 내가 이렇게 해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내 이런 범죄가 감춰질 수도 있다라고 그랬겠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상황은 지금부터입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8세 소년입니다. 자, 일단 18세면 촉법 아닙니다. 변호사님. 네. 자, 처벌 받아야죠. 제대로. 받아야죠. 지금 촉법소년 이게 나오는 게 이제 14세 미만일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이긴 한데 18세면 14살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18살이면 성인의 체력과 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죠. 검찰에서도 이거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봐서 징역 6년. 이것도 아마 시청자분들은 6년 구형했어? 검찰 왜 이렇게 작게 구형했어? 라고 했을 건데 형사재판부에서 이게 좀 죄질이 좋지 않긴 한데 나이도 아직은 어리고 이 범죄 경력도 없어서 내가 재판할 사건이 아니다. 소년보호 재판으로 보내겠다라고 형사재판부에서
송치를 내버렸습니다. 아니 지금 그냥 일반 법원에서 소년 보호 재판으로 보낸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사실 되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뭐 판사님은 내용을 잘 판단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떤 건가 하면 지금 강간치상 사건이잖아요. 그럼 검사가 딱 사건을 봤어요. 18세니까 딱 보고 이게 굉장히 중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형사 사건으로 빡 넘겼어요. 그러면 형사법원이 재판을 막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판사님이 딱 보더니 얘 과거에 전과 없네? 이거 굳이 형사처벌 징역 6년? 나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얘 다시 형사법정의 판사님의 결정으로 소년부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소년부로 보내면 그 소년부에서 아까 촉법소년이 받는 보호처분과 동등한 10가지의 보호처분을 받는 건데 형벌이 아니라 이 소년을 보호하겠다라는 의미의 보호처분이고 그 보호처분 중에 가장 중한 보호처분은 소년원 2년 송치처분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전과 기록이 안 남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에 소년부로 보내면 소년부 사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건인 것이고 소년부 보호 사건의 그 소년법 내용을 안을 다 들여다보면 소년부로 보내는 것은 첫 번째 뭔가 하면 결과의 불법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회복이 되고 그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 가해자를 처벌하지 마라 그러고 모든 영역에서 이 가해자와 피해자는 완벽하게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자체가 불법에서 보호처분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건데 지금 제가 이 사건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소년범으로 사건을 보내면 그 소년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로지 가해 청소년에게 중심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소년부로 보냈을 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소년이 어떻게 보호처분을 받았는 것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 적어도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강간치상 사건이라면 이런 사건이 과연 보호처분으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는데요. 보통 지금까지 나온 통계를 조금 말씀드리면 소년범 중에 40.4%가 형사재판에 있다가 다시 보호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판사님들이 그 용서를 의제하고 그다음에 단 한 번만 처벌받은 경력이 없다는 이유 이런 것들을 들어서 하는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소년부 송치 결정 그 많은 사건 중에 1,325건 아마 전체가 3,278명인데 3,278명 중에 1,325명은 소년 사건으로 간다. 저 중에서 성폭력 사건 중에 한 40%는 형사 사건 갔다가 다시 소년 사건으로 가는 것이 범죄 통계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금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소년이 이렇게 송치되면서 세상에 전과 기록도 안 남는다. 야, 진짜 저는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 소년 재판이 피해자한테는 피해자 측에게는 비공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형사 재판 전해드릴 때마다 유족들이 현장에 와가지고 저놈 죽여라 흑형에 처해달라고 막 울부짖고 이런다는 건데 아예 그런 기회조차가 봉쇄가 된다면서요? 왜냐하면 소년 보호 재판이잖아요. 보호잖아요, 보호. 이거는 벌을 주는 재판이 아니에요. 형사법정이 아니고 가정법원에서 이 18세 청소년이 어떻게 사회로 원만하게 복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재판인 겁니다. 죄를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야, 진짜. 조금 전에 소개해 준 통계에서 성폭력 범죄지만 저렇게 많이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실수에 가까운 범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양상이 완전히 다른 양상이거든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런 식의 어떤 청소년이기 때문에 왜 그랬어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거 소년부로 보내는 게 마땅하지 적절한 사건이 아닙니다라고 검찰이 당연히 이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툴 수가 있는 제도가 있긴 한데 문제는 소년부로 넘어갔잖아요. 만약에 소년부 재판에서 이 먼저 결정을 해버리면 뒤집을 수가 없어요. 판결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 제대로 된 이 형사법정에서 해야 될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소년법원에서 이거 우리 결정했어. 그렇게 끝나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승현님. 네네. 이거 아니 그럼 도대체 그럼 이 앞서 피해 여성 그 울분 그 피해 그거 어떻게 보상을 해줘요 그거? 사실 이게 보호처분으로 넘어가는 순간 피해자의 목소리는 이 형사법정에서는 절대로 이 법정에서는 절대로 담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변호사님 너무 말씀 잘 주셨는데
이게 검사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 이거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기 위해서 이거 소년부로 넘기는 게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라고 그 항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부 재판부에서 그걸 판단하지 않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면 아까 끝이라고 말씀 주셨듯이 저는 한 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검찰이 항고했다면 소년부에서는 이 항고, 즉 소년부로 넘기는 결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기다려주는 그 내용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가 많이 경험은 했지만 그 피해자들이 하는 딱 한마디가 그겁니다. 적어도 소년부로 보냈다 할지라도 그 가해자가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는 피해자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피해자가 그게 억울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따져볼 수 있는 문은 열어 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지금의 소년법상 그거는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법정에 있는 판사님께서 정말 탁월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신중하게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해야 된다. 특히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 사건, 그 사건이 보호처분으로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피해자들의 어떤 그런 그 구제가 그러니까 처벌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피해자들의 어떤 그런 뭐 상황이나 이런 게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일본에서 그 예전에 출간된 논픽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도 출간이 됐는데 번역이 돼서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논픽션이에요. 일본의 한 기자가 1969년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 사건을 취재를 했는데 이 가해자는 역시 좀 비슷합니다. 소년범으로 넘겨져서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런데 이 기자가 몇십 년 동안 추적 끝에 그 당시에 자취를 감췄던 살인범, 소년범이 어떻게 지금 성장했나를 찾아봤더니 이름을 바꾸고 이후에 명문대에 입학을 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살인범이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피해자 어머니가 그 변호사, 살인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떠는 이런 장면을 제가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일본에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이 나온 이후에 2008년도에 미성년 살인범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일본 법원이 이례적으로 사형 선고를 합니다. 자, 소장님, 이게 결국 저는 그 주목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니 피해자들은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을 가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지적장애 있는 이 친구도 만약에 이 상황을 이 친구가 20대 여성이 알게 되면 아마 계속해서 자기를 더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것만으로도 트라우마가 있고 환각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운데 그 죄를 저지은 사람이 어떤 벌을 받는지를 알 길이 없다. 이것은 그 어떤 공포와 두려움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또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 2배, 3배의 고통을 피해자는 2배, 3배의 고통을 받고 가해자는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승 의원님 뭐 마지막으로 짧게 좀 정리해 주실 말씀이 있으세요? 보호사건을 판단할 때 보호사건으로 갈 수 있는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가야 됩니다. 피해자의 절규가 있고 피해자의 아픔이 있고 피해자의 고통이 있는 사건, 보호사건으로 넘어지면 그 보호사건의 소년부에서는 피해자의 목소리 절대로 울려 퍼질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보호처분으로 갈 수 있는 사건만 보호처분으로 가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 저희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4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10대 의붓 딸을 2시간 동안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정인이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자,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정인이법 첫 적용입니다. 자, 소장님. 네. 어제 이 정인이법이 처음 적용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아동 학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3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40시간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하고 아동 관련 기간에는 10년간 취업을 못하는 그것을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자, 백 기자, 이게 저희도 전에 드렸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학대가 상당히 상습적으로 이뤄졌었는데요. 사건 일어나기 전에도 10여 개월 동안 의붓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4차례 학대를 가했고 심할 때는 밀쳐서 넘어뜨려서 머리가 찢어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엔 지난해 6월이었는데요.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 10대 의붓딸의 배를 여러 번 때렸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때린 후에 그대로 방치했고요. 그다음에 더 상태가 좋아지지 않자 그때서야 별거 중인 남편에게 말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끝내 숨졌습니다. 이 사건 당일 오전에 그 별거 중이던 남편하고 이혼 서류를 접수한 거였어요. 예? 정말 이게 참 아무리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어도 세상에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쓰러져 있는 아이 배를 발로 이렇게 확 밟았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게 아니 남편에 대한 화풀이를 아이에게 했다는 것도 법원에서 인정했거든요. 예. 사실 그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아이가 그 배를 발로 조금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뭐 범행 그 모습을 조금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아이의 배를 밟았습니다. 아이가 복강내 출혈이 일어났는지 배가 많이 불러와요. 배가 많이 부푼 것을 보면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는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이 사건 보면 진짜 제대로 정인이법이 잘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사건 당일 2시간 무차별 폭력을 가하고요. 복부를 발로 밟았다는 말씀 지금 전해드렸죠. 아이가 숨을 가쁘게 쉬고 몸이 축 늘어져서 이 위급한 상황이 됐는데도 방치를 합니다. 자, 다음 날 새벽 2시 30분에 남편 별거 중인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 남편이 새벽 2시 반에 집으로 후다닥 달려와요. 자, 그때서라도 바로 119에 신고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2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를 합니다. 아이가 온전하겠습니까? 자, 소장님. 네. 다 떠나서 왜 자기 남편과의 그런 악감정을 아이한테 푸냐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아동 학대가 있는 모든 케이스가 사실은 자기 감정 화풀입니다. 뭐 본인들은 아이를 위해서 훈육하려고 그랬다 그러지만 그런 건 없죠. 그냥 어른들이 자기 화풀이거나 자기 스트레스 감정풀이를 약한 아이한테 한 거죠. 이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극대화된 것인데 이 본인 남편에 대한 미움을 아이한테 투사한 걸 넘어서서 복수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이제 남편한테 복수할 방법은 본인이 1대1로는 없는데 작은 아이가 있으니까 그 남편을 아이를 대신하는 대리문이라고 생각하고 복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자,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 계모 혐의를 부인했죠, 백 기자. 네, 아이를 때린 건 인정했지만 내가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다. 그리고 죽을 만큼 배를 짓누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부 당연히 이 진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기가 손상된 아동의 배가 부풀어 오르는데도 학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승 의원님. 그래서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판단을 한 겁니까? 1심 판결문에서는 아동의 보호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을 학대한 것은 분명히 매우 중대한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이 지금 법원에서 정말 제대로 했는 말인데 아동의 어린 나이에 사랑받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간 피해자를 생각하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살인이 이게 형량이 올라갔어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정인이 사건 기억나시나요? 1심 무기에서 2심 35년을 받았는데 아동학대 살인죄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아동학대 살인죄가 없어가 정인이 사건에서는 아동학대 살인죄가 적용 안 됐는데 여기서 그 죄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저는 조금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양 변호사님,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정인이 같은 경우는 정인이 사건 그 양모 그 계모 1심에서 제가 알기로 무기징역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똑같이 정인이 법이 첫 적용된 케이스에서 1심에서 징역 30년이다. 네. 근데 이제 형량을 가지고 저희가 뭐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말로 이거는 각 재판부에게 주어진 재량 범위 내이고요.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적인 살인 사건이 보통 15년을 예. 기준으로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30년도 우리나라 현행 법상으로서 굉장히 무겁게 사실 선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아주 엉뚱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된 것만은 맞아요. 유기징역에서 대한민국의 유기징역에서 최고형이 30년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건 정인이법 그때 정인이보다는 좀 가벼워 이런 것 자체를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분위기 좀 바꿔서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공부는 잘 못했지만 교우 관계는 원만했다는 홍 씨. 성적도 좋지 못한 데다 집안 형편도 크게 나빠져서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직업군인으로 입대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10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홍 씨에게 취업은 그리 쉽지 않았는데요. 여러 차례 낙방을 거듭한 끝에 계약직이지만 제법 건실한 중견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30이 넘은 나이에 막내로 입사했지만 이미 군에서 조직 생활을 경험한 덕분에 적응은 수월했는데요. 하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 문제였습니다. 정중히 건의한다고 했지만 미운 털이 박혔고 급기야 팀장에게 가정교육을 똑바로 받지 못해서 이 모양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한 번으론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모욕적인 말들 계속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이 팀장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자, 지금 소개된 사연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좀 각색했습니다. 자, 제가 처음부터 오늘 첫 사건부터 정말 너무 좀 화가 나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서 제가 이 교제 살인 그리고 이 성폭행 사건 뭐 이런 것만 나오면 제가 좀 평정심을 잃습니다.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직장 선배. 그러니까 저한테 들은 얘기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얘기가 있었나요? 뭐 있었던 것처럼. 이게 아무래도 많아서 고르기가 어렵다. 기억이 안 남아.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이제 뭐 선배님께 꾸지람을 들으면 속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원보 선배님께서는 늘 납득이 가능하고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져서 네, 대답이 좀 이런 선배를 솔직히 더 말하세요. 솔직히 괜찮아요. 지나치게 참 감사하다는 나중에 되게 술렁거리네요. 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제 나중에는 바뀌더라고요. 근데 가슴이 아팠던 건 아니지만 이제 잊을만 하면 그 시추와 족발을 언급하셔서 제가 가끔 뜨끔뜨끔하긴 합니다. 이게 제가 이 사방 가족회의에서는 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한 번 진짜 딱 한 번 우리 하은 아나운서를 혼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딸을 이렇게 어디 조용한 데로 데려가서 그랬더니 보통 혼내면 선배 죄송합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 리액션을 받으면서 그래 막 이렇게 좀 막 분위기가 막 에스컬레이팅이 되는데 아니 제가 딱 지적을 하면서 혼을 냈더니 맞아요. 막 이러는 거야. 내 얘기가 맞대요. 너무 납득이 돼가지고 그때 맞아요. 진짜 잘못한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막 내가 희롱을 당하는 것 같은 막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거 좋은 전략이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나중에 한번 써먹으려고. 그 선배가 그러면 그래요. 나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니까요. 선배 어떻게 알았어요? 할 말이 없어. 나 고쳐야 돼 맞댔는데. 이거.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더 이상 써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선배한테 혼날 일이 없는 선배가 돼가지고 슬픈데 부럽다 갑자기. 그 개인 사업자. 네. 아무튼 자,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홍 씨 얘기. 군대 생활을 오래 했으면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는 게 몸에 배었을 것 같은데 지금 소개했던 것처럼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아까 사연을 소개해드릴 때 말씀해드린 것처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 문제가 됐습니다. 인턴 사원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직장 상사나 또 꼼수로 야근 수당을 챙기는 선배들, 이런 상황을 보고 차마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데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 싫으면 너 얌전히 지내라, 이런 선배들의 걱정 어린 조언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홍 씨는 질책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모욕은 견딜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모욕죄로 처벌하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한 건가요?
별별 상담소에서 알려주세요. 아, 이 가정교육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다는 건데 실제 뭐 그런 약간 가정 환경이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가정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잘 자란 사람 같은데요. 부모가 맞벌이라서 약간 바쁘긴 했는데 아버지와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아도 비교적 화목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좀 약자들에게 배려하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또 공부는 좀 못해도 되니까 인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주변에 친구도 많고 또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자식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입대를 선택했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 확실한 사람이죠. 아까 우리 백 기자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굉장히 가정교육을 탄탄하게 받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굴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살아가라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갔습니다. 이 청년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서 군대 가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러고 나서 군대에서 10년 동안. 네, 처음에 군대 갔을 때는 이제 운전병으로 보직을 발령을 받았다가 부사관으로 지원해서 직업군으로 10년을 생활했는데요. 이제 가정 형편이 처음에 좋지 않아서 그 대학 대신 군대를 지원하긴 했지만 인성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수도권 대학을 4년제를 갈 수 있을 정도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쉽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럼요. 성적이었는데도 그러니까 학습 능력 같은 것도 좋았던 편이고 그 10년 동안 안에 있으면서 자동차 정비도 배우고 관련 자격증은 대부분 다 땄다고 합니다. 나중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관련 업종 기업들도 충실히 알아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군대에서 10년간 있었다 보니까 30대 신입사원. 아, 이 남자가 나이 많이 먹고 이렇게 어디 들어가면요. 네. 마음고생 심합니다. 네, 일단 뭐 어디 들어가기도 쉽지가 솔직히 않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이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은 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다행히 굉장히 많이 노력한 끝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견기업에 계약직으로 취직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계약직이긴 하지만 인사고과가 좋으면 계속 연장이 되든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곳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자, 열심히 일했는데 왜 미운 털이 박혔을까요? 여기까지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지만 이 청년 굉장히 올바른 청년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지만 30대 이후에 중견한 튼실한 중견 그 기업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계약직에서 저희들 전부 다 정규직으로 바꾸는 그 길을 다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인사고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그 생각을 참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자기와 같이 있는 동료 중에 누가 좀 힘든 일이 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옳은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하게 문제는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 결국 이게 회식 자리에서 쾅 하고 터진 건데 문제는 그 이후에 또 계속 심해졌다는 거죠. 뭐 사사건건 트집이었다는 거예요. 뭐 군대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뭐 융통성이 없다라든지 뭐 30 넘어서 뽑아놨더니 은혜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했었는데 그래도 인사평가 기간이었기 때문에 좀 참고 넘기려고 했었고 일단 기다리고 정규직이라도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는데 굉장히 이제 못 참을 일이 터진 겁니다. 팀에서 좋은 일이 있었대요. 프로젝트 성공을 시켜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들 집에 간 뒤에 뭐 회식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 대화방에서 얘기들이 오갔대요. 뭐 오늘 정말 고생했다. 이렇게 서로들 인사를 나누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마침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면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그냥 잠깐 좀 기다렸던 건데 그 사이에 아니 왜 막내는 답이 없어? 얘기가 없어? 뭐 이 인성 부족하네. 이거 가정교육 못 받는 거 티라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가방금도 짧다며. 뭐? 고졸이었어?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이런 얘기들이 이 팀 단체 대화방에서 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러면 팀장을 모욕죄로 고소를 해서라도 나 팀 떠나더라도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백 기자는 알 겁니다. 왜 웃어요? 그, 아는 거죠. 너무 얘기하실 것 같아서. 이제 네네. 공감하시는 분 우리 가족 여러분 많으실 텐데 이 단톡방이 문제예요. 단톡방에서 뭐 부장이나 아무튼 그 단톡방의 최고 이렇게인 사람이 뭐 딱 얘기를 하잖아요. 무조건 반응을 보여야 돼. 네, 뭐 하면서 즉즉즉즉즉즉. 저는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찍혔어요, 제가. 어떤 분들은 대답을 안 하면 왜 전화하세요. 그다음.
전화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랩무새라서 저는 무조건 대답을 되게 빨리 하는 진짜? 편이고, 네. 전화하고 너무 싫어 진짜. 두 번, 너무 세 번 싫다 그랬어 쌓이면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불러요. 무슨 일이 있냐? 왜 대답을 안 하냐? 내 지시에 불만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본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거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우리 그 경찰서 돌잖아요, 기자들은. 정말 모욕적인 말들 많이 듣지 않았었나 해서. 어떤 말? 저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심지어 뭘 좀 잘 못하면 대학은 나왔냐? 대학은 어디 나왔냐? 이런 그걸 얘기도 하고. 가만뒀어요 그럼? 저는 수습 때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제가 이제 처음에 모셨던 선배가 25살이고 제가 당시 28살이었는데 대학은 나왔냐? 그리고 또 술 먹고 토하니까 이렇게 때리면서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여자도 군대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런 말들. 거기까지. 야, 너 왜 그래 너? 민경이 너 왜? 자, 우리 양 변호사님도 과거에 이제 직장 생활 해보셨잖아요. 예. 저는 직장 생활 들으면서 같은 데서 하셨잖아요, 저랑. 근데 정반대되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이제 저 동기나 후배들이 아무래도 연배가 많잖아요. 네. 요즘 후배들한테는 말을 못해.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 바람에 말 한마디도 못해라고 했는데 막상 후배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저희 때는 그 정도가 아니었죠. 정말 말을 아예 안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소장님하고 또 의원님도 한마디씩만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모욕적인 이런 언사를 들었다거나. 네, 저는 어린 나이에 연구소를 제가 열다 보니까 도리어 이 그러니까 저는 소장이긴 했지만 저보다 이제 위에 언니들이 저희 연구소에 많으셔가지고 조심조심하면서 늘 살았죠. 직장 생활을 통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적은 한계가 있네요, 제가. 좀 얄밉다 좀. 자, 승희 의원님 마지막으로. 예. 저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회사에서 한 가지만 갑질을 할 때, 말씀해주시면 갑질을 할 때 동료라고 하셔야 됩니다. 후배라고 말씀하시면 갑질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 다 동료고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그 페이퍼가 오는데 옛날에는 이 페이퍼 좀 다시 작성해 와 이러면 갑질입니다. 만약 페이퍼가 오면 한 줄 한 줄 빨간 줄로 쳐서 이 부분이 내가 지시했는 내용과 틀리니 이 부분에 대해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사실 단톡방 절대로 저는 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지금 형사 정책 저희 회사에는 그렇게 하고 원장님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데. 예, 저희 회사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진짜?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갑질 문화에서는 공공기관이라서 그런지 더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또 얄밉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양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업무 중 반복되는 이 상사의 막말, 이거 모욕죄 처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다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그 누군가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얘기를 하는데 다만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실관계를 콕 집어서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이라도 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린다는 얘기고 모욕은 그런 게 아니라 좀 추상적인 감정 표현 같은 거. 근데 저도 약간 책임감을 느끼는 게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렵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쉽게 모욕 같은 경우는 욕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방송에서도. 그런데 꼭 욕설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여기 같은 경우에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 모욕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듣기에도 아니 쟤는 가정교육이 부족해서 저런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모욕이 될 수 있고요. 뭐 이런 경우 코로나 정부에서 확진자라는 말이 좀 돌았었잖아요. 그것도 모욕이 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제 지금은 최서원으로 이름을 바꾼 그 최서원이라고 불러야죠. 이제는. 근데 한참 이제 국정농단 일이 있을 때 누군가를 가리켜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 것도 모욕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별별 상담소 쓸데없는 얘기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사건 현장 이어갑니다.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 오늘 사연 조금 깁니다. 주인공은 미국 조지아에 사시는 JJS님인데요. 이 남편분의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남편분이 한국계 입양아시라고 해요. 주한미군으로 왔던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지금
조지아에 살고 계신다는데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 남편의 한국 가족 꼭 찾아주고 싶다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진부터 보여주시죠. 자, 1982년생 부산 출생으로 추정되고 있는 한국 이름 정호영입니다. 3살 때 이름 생년월일만 남기고 어느 빌딩 앞에 두고 갔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 당시 여권에 있던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이 너무 슬퍼 보여서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잘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82년생 정호영 부산 출생으로 추정되고요. 이 JJS님이 남편 가족 찾기에 이렇게 나선 건 역시 미국에 입양 갔던 친동생을 몇 해 전에 찾았던 자신의 경험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랑에게도 꼭 이 가족을 찾는 기쁨을 안겨주고 싶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중국으로 가보시죠. 아직까지는 별일 없습니다. 네, 차가 달려오고 있죠.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주차된 차량 여러 대와 충돌을 합니다. 승용차는 저 사이에 딱 저렇게 주차를 주차가 침박하고 됐어요. 저렇게 주차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아, 네. 야, 이게 영화네. 네. 아니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 지금 빈 공간에 딱 착지를 한 겁니다. 야, 이게 너무 영화 같아요 이거. 짜고 한 것처럼. 왜 저런 일이 있었죠? 네, 외신에 따르면 과속을 하던 승용차가 방금 커브길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통제력을 잃고서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표지판 또 연석에 충돌한 상황입니다. 승용차는 연석에 부딪히면서 그대로 튀어올랐고 주차된 저 차들의 지붕 위를 들이받으면서 하늘로 붕 떠오른 겁니다. 야. 이 사고로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차량이 크게 파손됐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는지 여부는 현재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미국으로 이어가죠. 네, 한 남성이 외투를 벗으면서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노숙자 아닌가요? 네, 남성의 행동을 가만히 보니 벗은 외투를 지금 노숙자에게 둘러주고 있습니다. 땅바닥에 지금 노숙자가 누워있는 상황이죠. 덮어주려고 외투를 벗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 노숙자가 일어나서 외투를 벗어준 남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더니 남성을 땅바닥으로 밀치고 지금 바지 뒷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이거 진짜 나쁜 놈이네 이거. 네, 지금 지갑을 빼앗아 가는 것 같아요. 네. 남성이 지갑을 돌려달라는데 손을 뻗자 노숙자는 뒤로 물러선 뒤에 남성을 향해 오히려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남성이 지금 노숙자를 잡기 위해 안간힘 써보는데요. 노숙자가 계속해서 공격해오자 반격 한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을 남성을 공격한 노숙자. 남성이 바닥에 쓰러진 틈을 타서 지금 현장에서 도망칩니다. 아니 이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훈훈한 영상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노숙자의 정체는 25살 하비의 이스라엘이라는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에서 도망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경찰은 노숙자의 바지에서 발견한 1,500달러, 우리 돈으로 178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노숙자는 현재 폭행, 강도, 중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저 노숙자에게 외투를 벗어줬다가 도리어 폭행을 당한 피해 남성은 현장에서는 치료를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숙자의 이 같은 범행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노숙자 저 하비에르 이스라엘, 이 사건이 발생하기 고작 며칠 전에 이번에도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던 49살의 여성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당시 폭행 혐의로 체포됐는데 곧바로 풀려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일에도 센트럴파크에서 남성과 여성을 폭행했다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승현님. 네네. 야, 저는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저도 사실 뭐 물에서 건져주니 보따리 달라는 그런 형편인 것 같은데 사실 만약에 저게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면 저는 재범위원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구속해야 된다. 구속영장 청구했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중국으로 이어가죠. 여기 엘리베이터 아닌가요? 네, 중국 공장에서 엘리베이터, 남성이 짐을 싣고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자, 짐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무사히 옮긴 남성, 밖으로 나와 문을 닫기 위해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죠. 자, 그런데 그때 저 짐을 실은 카트 보시면 아래로 확 떨어집니다. 네,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아래로 엘리베이터가 추락해버린 겁니다. 아니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좀 아차하는 순간이었는데 정말 조금만 늦었어도 저 남성은 짐을 실은 카트와 함께 아래로 떨어질 뻔했던 건데요.
가까스로 엘리베이터에서 빠져나오면서 목숨을 건진 겁니다. 정말 운이 좋았다고밖에 말을 못하겠죠. 저 남성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한 것 같은데요. 당황하겠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동료 직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 쪽으로 다가가서 일단 상황을 살펴봅니다. 저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이긴 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떨어진 거래요? 그러니까 저 공장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아래로 떨어진 이유도 알려지지가 않고 있어요. 아이고. 지금 해당 엘리베이터는 더 이상 당연히 사용되지 않고 있고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미국으로 가보시죠. 뭘까요? 네, 거대한 기계 한 대가 움직이고 있죠. 기계 아래쪽을 자세히 보시면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치약을 짜는 것 같은데 치약이 아니라 시멘트를 겹겹이 짜내서 쌓고 있는 겁니다. 저 큰 기계가 3D 프린터예요. 아, 저게 프린터예요? 예, 지금?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집을 짓는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3D 프린팅 건설에서 한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의 집 한 채를 3D 프린터로 찍는 프로젝트를 만든 겁니다. 3D 프린터 기계로 기본 골조 그리고 외벽을 찍어내는 데 걸린 시간 딱 12시간. 내부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 꾸미는데 총 4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공사 시작된 후 한 달이 지났는데 이 집은 어느새 침대 3개, 지금 보시죠. 침대 3개, 욕실 2개까지 딸린 정말 아름다운 가정집으로 세상에. 변신을 했습니다. 예. 누가 삽니까 저기? 지금 보이시는 저 여성 있죠? 에이프릴 스프링필드 씨 그리고 13살 난 아들이 저 집에 살게 된다고 합니다. 싱글맘인데요. 스프링필드 씨 시민단체에서 300시간을 봉사하는 조건으로 저 집을 얻은 거예요. 예, 마침 게다가 이 집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아하. 감동까지 전해주고 있죠. 3D 프린터 기계로 직접 만든 집을 갖게 된 스프링필드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My great-grandmother, Daisy Strangfield, she had a concrete home, and I grew up in that concrete home. It's just really exciting that I could carry on a tradition, something that my great-grandmother had. 네, 스프링필드 씨는 집에 이어 전기 콘센트에서 문 손잡이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다시 만들 수 있는 개인 3D 프린터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중국으로 가보시죠. 타조. 지금 뭐 타조들이 막 도심을 질주하고 있어요. 네, 타조떼가 도심에 나타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타조들이 빠른 속도로 인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타조들이 갑자기 속도를 늦추고 멈춰서더니 이번에는 차도 위로 뛰어들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쟤네들 어디서 온 거예요, 지금? 네, 저 타조떼 가까운 농장에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전날 농장에서 탈출한 타조가 80마리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농장문이 열린 틈을 타서 타조들이 탈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마침 한밤중이라서 거리에 차들도 없어서 타조들이 도로와 인도를 넘나들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빨리 구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에 경찰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타조떼와 추격전을 벌이는데요. 그 결과 현장에 있던 타조들 경찰에 붙잡혀서 무사히 농장으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20마리는 실종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타조들이 경찰에 잡혀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네요. 실종된 20마리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자, 마지막 동물 아랍에미리트로 가보시죠. 오랑우탄. 네, 오랑우탄 한 마리가 지금 골프카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운전석에 있는데요. 운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스위치를 만지작거리고 설마? 있습니다. 와. 갑자기 골프카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야 지금? 이거 실제 상황이 지금? 맞습니다. 지금 여유롭게 한 손 운전하는 거 보이시나요? 한 손으로 해요? 혼자 골프카트를 타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해변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아주 여유로워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혹시 텔레토비처럼 막 인형 탈 쓴 거 아니에요? 지금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실제 오랑우탄이라고 합니다. 두바이의 야생동물원에 살고 있는 람보라는 오랑우탄이라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운전 연습을 시작한 람보는 세상. 작은 장난감 자동차부터 지붕에도 탔어 지금. 저 골프카트까지 섭렵하면서 운전 실력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저 정도면 운전계의 숨은 실력자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저 어제 한 손으로. 보통 여자들 앞에서 뭐 남자들이 막 품자면 할 때 한 손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잠시 30초간 전화 한 말씀 듣고 다시 오죠. 채널 고정, 리모컨, 마우스, 핸드폰, 태블릿 다 돈터치. 우리나라의 손광
걔는 꼰대인데. 아니 이런 귀한 곳에 누추한 분들이 어쩐 일? 이제 우리 동맹하는 거다. 끝없는 전쟁의 소망, 삼국지워. 치아가 민감하면 찬음료를 마실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민감한 치아의 시린 증상을 예방 완화해주는 센소다인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세요. 센소다인.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중 이틀 쉬었더니 한 주가 더 빨리 지나간 느낌이네요.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가족 여러분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